일단은 현장에 계신 분들부터 뭐 소감 혹은 질문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부터 좀 질문을 드리면 이 여러 가지 현안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해고 문제가 빠진 것 같아요. 해고 박근혜 정부 때는 노동개혁이 해고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쉬운 해고 도입. 쉬운 해고. 그래서 일반 해고라는 걸 도입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노동개혁 이슈였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그걸 문재인이 막아냈죠. 네. 민주당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당연히 그 얘기는 없어졌고 윤석열 정부가 다시 노동개혁을 들고 나왔을 때 이제 해고 문제는 그냥 없어지고 그냥 임금 체계를 좀 어떻게 바꿀 거냐, 뭐 노동 시간을 유연화 어떻게 거냐, 뭐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들이 진짜 요구하는 건 해고의 자유 아닌가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사실은 해고가 좀 자유로워지면 격차를 줄일 여지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한 번 뽑으면 정년까지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연공서열로 임금이 쭉 높아지는 구조니까 사실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공채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공채가 없어지는 이유도 고용이 너무 경직돼서 없어지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은 그냥 윤석열 정부도 입씻고 관련들도 얘기 안 하고 학계에서도 얘기 안 하고 노동계는 당연히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논의가 없어져 버렸어. 이번 이번 정부에서. 맞습니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게 뭐 옳다 그르다 떠나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는 해봐야 되지 않냐. 산업 구조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나 뭐 유럽의 노동 시장하고 우리나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그건데 그 포인트를 그냥 놓치고 있지 않냐. 뭐 그 얘기 하나. 그건 좀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 손현우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간단히 뭐 소감도 좋고 질문도 좋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현장직을 오래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AI 이슈가 사실은 저는 가장 눈에 띄어요. 노동 문제하고 AI의 영역에서 금방 이제 대체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저 때 현장에 있었을 때는 기계가 다 대체할 거라고 현장직을 그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반대로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정부의 안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AI 이슈 같은 것들을 전혀 상정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를 생각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이쪽이 그 이중구조라는 얘기도 사실은 나눠 먹는 건데 엄밀히 말하자면 AI 그러니까 일자리를 어떻게 나눌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일자리 나눔이 빠졌다. 저는 그게 보이네요. 해고 다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오프라인에 계신 그 운영진 측에서도 소감이나 질문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면 손혜섭 소장님. 네. 연금 문제도 저번에 그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산업 정책, 그러니까 인구 문제를 산업 정책이랑 이렇게 하는 쪽을 지금 다른 분들이랑 스터디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 질문,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질문을 안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구 문제 최근에 3월 28일 날 윤석열 정부가 긴급하게 대책을 내놨어요. 근데 쭉 보면은 이 이전에 종합 계획이랑 똑같은 거 예산 좀 더 쓴다. 근데 진단을 보면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 뭐 경제 불안, 이 사회 양극화 이게 훨씬 커. 진단은 잘해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 그럼 결국 그거랑 연관되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불안은 결국 이제 나라로 돌아와 보면 일자리잖아요. 그럼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야. 그러면은 시장과 기업과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온 이런 노사 뭐 관계 분야를 빼고 산업 경제로만 보면 경제 성장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지금 산업이 대한민국 지금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넘어갔어. 이거에 맞게끔 어떻게 할 건데? 이거에 맞는 성장 전략은 뭔데? 이거에 맞는 무역 정책은 뭔데? 지금 미국이 보호무역 하는데 우리는 자유무역까지 살자라고 옛날처럼 우리가 보호무역 하자고 하는 시대가 아닌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등등등등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이 출산 장려금 주던 기간을 늘릴게요. 뭐 얼마 주는 거 얼마로 늘릴게요. 육아휴직 몇 달로 늘릴게요. 직장이 없는데 내일 모레면 뭐 이런 마당에서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 노사 문제도 그러고 연금 문제도 그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는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우리는 사회를 더불어 행복한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는 그리고 이거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정확하게 던지고 답은 둘째치고
질문을 정확하게 던지고 있나. 제가 보기엔 임금 문제는 산업정책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임금 문제는 시장, 노동시장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동도 보면서 이 정부는 질문을 잘 던지나. 예, 간단하게 요거 아니 앞에 거는 이제 좀 얘기를 드려야 되고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 그건 산업부에서 합니다. 고용노동부이 아니에요. 네, 농담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처별로 워낙에 이제 벽이 심하고 서로 협력이 이제 그런 걸 청와대에서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국무총리나 아니면 뭐 이런 부총리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구조가 우리나라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은 다 각계 하고 있어요. 산업부에서 일부 하죠. 일부 하고 근데 이제 이건 정말 통합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아직은 이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환 시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전환 시대에 각 부처별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한다 그러면 이건 훨씬 본질적인 건 안 바뀌니까 저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러니까 큰 정부잖아요. 예산만 보면 공무원 숫자나 공공부문 큰 정부인데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작은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조금 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로 그러니까 우리부터 못 다루가 아니라 우리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몇 공간이라도 보여서 이야기를 던져야 될 타이밍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희 강좌가 그게 시작이길 바랍니다. 어떻게 좀 답변을 할 수 네. 있습니까? 아니면 네, 뭐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네. 네. 네, 저도 전적으로 좀 전에 마지막 하는 질문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은 뭐 융합 통섭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들 아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기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는 한두 명의 의견이나 한두 명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또 이거 전체가 국가 전체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같이 만들어야 되는 시기이죠. 그리고 주체들도 단순히 정부만 참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런 위원회들은 많이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 전환위원회 많이 만들고 있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있지만 문제는 이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정말 큰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가자 그리고 각각의 부처들은 또 어떻게 가고 주체들은 어떻게 움직이자 이렇게 이제 쭉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지는 않는 그냥 특정 위원회에는 특정 부처 혹은 특정 소속 이런 쪽으로 주로 이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정말 청와대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혹은 하다못해 총리실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잡고 가야 되는데 총리실은 부처 관리하기 바쁘고 사실은 그런 큰 그림을 총리실에서 그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관리니까 어쩌면 청와대 정책 라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려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AI하고 해고. 네. 먼저 해고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공정인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원래 일반 해고가 자유롭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주 비상시적인 상황에서도 집단적인 해고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나라였는데, 근데 사실 비상시국에 하는 해고는 정리해고는 사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도입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이번 이제 우리 코로나 시국에서도 봤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일반 해고, 소위 이제 우리가 일반 직원들을 개인적인 평가에 의해서 해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막혀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걸 풀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만들었는데 인사 공정인사라는 걸 만들었는데 실은 이제 안 됐죠. 근데 그 안 된 이유가 좀 전에 우리 윤 기자님도 말씀 주셨지만 시스템적으로 이제 사실은 일 중심으로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범위가 어디까지고 잘한다 못한다는 게 어떤 것이고, 그렇다면 잘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역량 개발을 시켜주고 거기까지 해줬는데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해고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앞에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 해고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것들을 회사에서는 더군다나 하나가 더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직장 내 따돌림.
소위 얘는 정말 일 못하고 너무 우리 회사에 우리 팀에 피해를 끼쳐. 딴 데로 보냈는데도 안 돼. 이러면 이제 원래 해고를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요즘에는 직장 내 따돌림으로 걸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네, 그렇죠. 그래서 상사가 나를 너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안 시켜줬다. 이러면 뭐 해고를 못 해요. 실은 그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실은 기업들이 저도 뭐 코로나 때 많이 만나봤지만 실은 일반 해고는 거의 사실상 포기하고 있어요. 네, 불가능한 걸로 포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기업들도 별로 요구를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괜히 그 건드렸다가 소송 걸리고 이런 힘들기 뭐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놓치진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법제화하는 데까지 아까 얘기 좀 가는 길이 길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당장 그거보다는 다른 걸 하는 것 같고 AI는 뭐 너무 중요합니다. 산업전환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미래에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들이 많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임금을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게 생산성이 특히나 지금처럼 오르지 않는 시기에 기업들은 바보가 아니고 경영자야말로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주 차갑게 내가 이 사람을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생산성이 그만큼 안 나온다? 무조건 대체시키죠. 뭘로? 기계로, AI로. 이제 이렇게 가죠.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외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임금을 무조건적으로 올리면 좋죠. 맞는데 문제는 어디까지? 지금 구조에서. 생산성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지 않는 구조에서 임금만 올리자? 이거는 경영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 당장 뺄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공장 안 해. 아니면 기계, AI 데리고 와. 당연히 그렇게 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같이 합의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조윤숙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인구가 줄고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노동자 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이 노동 문제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라고 해서 정의당 역할로 물어보셨고요. 네. 그 다음에 김민주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1. 집단적 대기업 노조와 개별 노동자를 분리하기 개별 노동자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잘한 사례가 있을까요? 2. 민노총의 경우 안타깝지만 내부 분파 싸움 때문인지 정치화되어 강성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다 보입니다. 해결책, 고견을 듣고 싶네요. 그 다음에 김종호 교수님, 지난주에 강의하셨죠? 자, 노동시장 관련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 1. 법적으로 임금의 하한을 정한 최저임금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적지 않은 노동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 2. 어떤 시각에서 노동시장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와 같은 노동자가 김종훈 교수님 노동자 그 사측 시각에서 노동을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노조 관련 문제 질문 3 정년 연장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쏟아내네. 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정치적인 정의당 부담이 있네요. 정의당 유호적 네, 정의당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장애용 네, 정의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보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사실은 뭐 마찬가지고 어쨌든 보수적인 정당을 표방하는 어쨌든 국힘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당연히 야당에서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개별적인 어떤 집단이나 개별적인 어떤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꿔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거는 정답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것들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부가 해줘. 특히 보수정부한테. 그리고 국힘이 니들이 왜 안 해? 이렇게 가는 관점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진보적인 그걸 지향하고 진보가 미래랑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래의 시대에 맞는 진정한 노동 방향이 뭔지 이것들을 좀 더 연구하고 패러다임을 선점하는 것들을 정당이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정당비를 받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건 야당들 다 공통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아쉽고요. 만약에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좀 진보적인 어떤 정당들이 앞으로 조금 더 세력을 넓히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럼 어떤 정말 패러다임, 미래의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선점할 수 있는 연구와 그다음에 고민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개별 노동자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냐? 개별 노동자한테 아니, 잘해주겠다고 일단 얘기는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개별 노동 한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 중에서 된 거는 일부 공공기관들한테 어쨌든 노동이사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이건 개별적인 사람들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하고 있고 공공기관들의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들한테만 좋은 걸 먼저 해주는군요. 네, 뭐 그런 그런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이제 고용 서비스 고도화 요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개별 노동자한테 좋다기보다 어쨌든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또 복지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근데 뭐 이번 정부에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해오던 거를 계속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이고요. 아직은 뭐 할 얘기는 아까 제가 그래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 이거라도 잘하면 좋겠다 얘기 드렸는데 개별적인 노동자들을 위한 얘기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취약계층이나 개별 노동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아직은 그렇게 잘한 게 보이진 않습니다. 민주노총 분파 싸움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건 되게 정의당보다 더 어려운. 그러니까요. 예, 민노총의 경우에 저도 안타깝고요. 근데 뭐 분파 싸움이 안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뭐 정치적인 또 조직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단지 그게 세력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노동자들의 모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의 모임 속에서 이제 서로 의견이 약간 서로 뭐가 선호가 다른 부분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 합의와 좀 포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약간 정치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진짜 지금은 제가 또 민노총도 그런데 아쉬운 거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싸워도 될 때가 있고 싸우면 안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싸우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일치 서로 포용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지금은 탄압받고 있는 시기라 뚫어야죠. 그 뚫어내기 위한 고민들을 더 같이 해야 되는 시기일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탄압하면 내부는 뭉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민노총한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거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거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이 숫자가 적어요. 근데 근로감독관이 관리하는 그 회사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회사 수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무려 거의 3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물론 항변하자면 그런 거고요. 좀 더 정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들이 정부도 필요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노총, 우리 노동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반영하고 있는 이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는 조직들도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도 물론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더 늘어났고 더 이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줄여나가고 없앨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과 이제 그 실천이 필요한 대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노동자가 사채 시각으로 노조를 문제를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집단화와 개별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집단화됐다, 내가 노동조합이라는 걸로 집단화됐다고 생각하면 집단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겠죠. 근데 개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당연히 사측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으로 봤을 때는 나는 노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당연히 노조를 바라볼 때 회사가 바라보는 관점, 일반적인 관점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고, 반면에 내가 노조원이 되고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노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노조 조직률이 중요한 이유는 노조들이 당연히 노조의 영향 관계를 넓히는 부분도 있지만 바로 이 노동자들이 노조의 시각들을 공유하게 만드는 거에서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조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혁에 먼저 나서야 된다는 이유도, 미래 패러다임을 잡아야 된다는 이유도 바로 이 노조의 조직률을 늘리기 위해서, 바로 일반 노동자들이 노조와 공유된 시각을 갖게 만들려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섭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들을 같이 함께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그냥 이미 노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일부는. 그렇지만 좀 더 일반적인 노동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적인 정책들 계속적으로 노조에서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 정년 연장이요? 네, 정년 연장은 필수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인 연장과 이제 제도적인 연장의 차이죠. 네, 제도적으로는 당연히 연장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연금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적인 연장이 과연 회사에서 이루어질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 부정적이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사에서는 정년 연장을 할 요인이 별로 없어요. 단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예 소위 직무를 중심으로 한 인사관리로 바뀌고 능력을 중심으로 한 인사관리로 바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년이라는 연장이라는 거랑은 별개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더 오래 고용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역할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가진 보호, 고령자층에 대한 보호, 이것들이 병행되어야만 되겠죠. 근데 아직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김정호 교수님 질문 하나 더 올려주셨는데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 임금이 낮아서 노동 생산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니까 서비스 가격이 낮아지고, 그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분석을 하셨어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근데 서비스업만 낮은 게 아니라 제조업도 거의 최하 수준이라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시간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얘기이고 우리가 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노동자나 노동조합도 이제 생산성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진짜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업과 노동자, 경영계와 노동계는 사실 같이 가야 되는 양날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나 경영계는 생산성에 목숨 거는 들이에요. 이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당연히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노동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금 산업 전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고민과 좀 노동자들도 변화되는 자세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하나. 네, 또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이 안 하시니까 하세요. 네, 이렇게 좀 정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 예를 들면은 제가 잠시만요. 비정규직의 정규화 문제 같은 경우 보면 취지도 좋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한 거는 좋은데 조금 빠르게, 졸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지만 좀 급하게 추진이 돼가지고 실제로 거기 노노발딩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저는 이게 박사학위를 갖고 연구소에 있고 이런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연구소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들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보면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비정규직 정규화된 이후에 갈등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분들이 결국은 정규직이 된 건 좋은데 그 정규직의 혜택이 그 시점에 있던 운 좋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가고 이후에는 자리가 없어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조직의 전체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 정권의 시간이 짧아서 그런 건지 조금은 좀 체계적이라고 그런 거지만 조금 이렇게 시간을 갖고 했으면 더 좋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물론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면 전혀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혹시 그게 무슨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네,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개혁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추진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사실 아쉬움은 그 정규직 전환을 포함하여 파급 효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바꿨을 때 그것들이 가지고 오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요거 중요해, 요거 바꿔. 요거 중요해, 요거 바꿔. 임금 야 낮으니까 올려. 야 이거 비정규직 바꿔야지,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의 부가급부의 파급 효과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을 그래서 얼마나 했어, 이런 거에 이제 중심적으로 좀 포커스가 가지 않았나.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는 진짜 이제 그런 취약계층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노동계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없이 좀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그 시기에 그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들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엔 최소한 제가 보아온 바로는 그거는 굉장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들이 좀 일시적인, 단기적인 어떤 좀 성과 중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랬다, 뭐 얘기신 거죠? 예,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정책은 좋았는데, 예, 그거의 파급 효과를 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정책이, 좀 전에 김종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안 좋아지는, 예, 이런 자꾸 문제들이 또 다른 거에서 문제가 막 터진다든지, 뭐 이런. 최저임금이 대표적이거든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 최저임금만, 임금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퇴직금, 뭐 4대 보험, 연금 다 올라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걸 소상공인들이 과연 부담할 수 있느냐,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최저임금만 보고 올린 거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네, 그런 것들이 좀, 이 정규직 전환도 약간 비슷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이 필요했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다 일시적으로 다 해야 될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회의적입니다. 이해숙 선생님께서 채팅으로 네네. 학교에서 하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나마 있던 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노동인권 교육은 없어지고요. 그 이름이 바뀌어서 또 이상한 인성교육이 네, 인성교육, 다시 네, 뭐 인성교육 이렇게 가죠. 그래서 정부마다 조금 이름들이 바뀌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거의 핵심들을 하는 것 같고요. 디지털 인성교육. 네, 네. 뭐 정부마다 초점이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노동인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진짜 대학생들도 본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알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가지 않을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릴 때부터 본인들이 일을 하는 구조로 일을 경험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더더욱인다나 앞으로 미래에는 그런 노동 인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꼭 교육을 어릴 때부터,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좀 더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